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살면서 큰 병 없이 장수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소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대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건데 특히나 중년 이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건강한 식단, 셋째는 금연, 그리고 네 번째는 하루에 30분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술을 적당히 먹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어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기본이 중요하다. 이 말을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지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제 기준에서는 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이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게 같은데. 꽤 시간을 좀 내고 네, 또 좀 맞아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건강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윤홍일 원장님, 김남십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동안의 대표적인 마스코트이시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앞서 언급을 한 이 기대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 잘 실천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들? 저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 뭔가요? 네. 네. 제가 술을 못 먹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네. 못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적절하지 않으니까. 아. 안 먹으니까. 그죠? 아예 안 먹는 것. 네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표현할 수 없는데 네. 제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음주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딱, 뭐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거, 그리고 네. 건강한 식단 지키는 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일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본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자, 김남식 원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중에 네. 그 숙면은 없는데 네네. 잠을 잘 자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자게 됐을 때 우리 몸을 회복하는 그런 기전이 발현이 되게 되고 특히나 잤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들이 많이 분출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더 젊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수요일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재채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 자,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은 병명을 보면 코 속에 있는 무슨 염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김남식 원장님 맞나요? 맞습니다. 코 안에 생기는 염증이라는 뜻이죠. 비염이라고 하면은. 근데 코 안의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코 안의 공간은 점막이라는, 그러니까 피부는 이렇게 피부 그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코 속은 이제 점막이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바로 비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네. 비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가려움증 같은 이런 이제 4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알러지성 반응으로 생기는 증상을 또 알러지성 비염이다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비염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염이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이 꽃가루 비염이 있어가지고 3, 4월 때쯤에 너무 힘들고 뭔가 이 코 속에 꽉 막힌 듯한 느낌이 항상 있는데 왜 이렇게 비염이 있으면 답답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아마 정우 아나운서님께서는 이제
꽃을 닮으셔서 아마 꽃가루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프로예요. 네. 아우, 예. 비염이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 속에 사지사철 있으시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 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내시경이라고 하는 도구로 들여다보면은 코 속의 공간이 얼마나 넓어져 있는지 좁아져 있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비강의 점막이 이렇게 분홍빛을 띠게 되고 공기가 통하는 통로들이 이렇게 개척이 되어 있게 돼요. 옆에 이제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의 공간, 까만 영역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비염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한성 비염이라고 이제 한방에서 이제 명칭을 내리는데요. 네. 네. 이렇게 창백해지는 거예요. 점막이 창백해지고 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삼출물들이 많아지는데 맑은 콧물이 많아지는 것을 바로 한성 비염이다, 차가운 비염이다라고 부르고요. 네. 열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빨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발적이 돼가지고 빨개지고 붓고 그리고 농성에 끈적끈적한 분비물들이 많아지면 열성 비염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직접 코를 들여다봄으로써 이게 차가운 계통의 비염인지 따뜻한 계통의 비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코 안의 상태에 따라서 한성 비염과 열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이 비염 안에는 굉장히 원인과 또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한성 비염, 열성 비염은 순전히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이에요. 한의학적인 개념으로서 네. 접근했을 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일단 급성 비염이냐 만성 비염이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증상이 짧게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급성 비염이다. 감기와 같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증상이 오랫동안 2, 3개월 이상 지속을 하는 경우에는 만성 비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만성 비염은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점막이 점점 부어가지고 코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만성 비후성 비염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알러지 원인 말고도 온도 변화에 의해서 비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먼지 때문에 자극 때문에 생기거나 뭐 이러한 비염의 종류도 있어요. 네. 그러한 혈관 운동성 비염이다.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크게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자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만성 비후성 비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러나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워낙 이 비염이 좀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쉽게 좀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비염의 정확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윤홍일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모든 병이 그런 것처럼 환자한테 잘 물어야 됩니다. 네. 잘 묻고 또 잘 들어서 이렇게 머리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이 어떤 비염인지 잘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잘 듣고 묻는 거 문진. 두 번째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알레르기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피부 반응 검사도 있고요.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강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부비동 엑스레이를 보면 이게 부어 있는지 안 부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알레르기 인자가 나와서 반응이 보인다. 그럼 이건 알레르기 비염이고요. 부비동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부어 있고 비후돼 있다. 그럼 이 비후성 비염이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없는데 비염이 있어요. 그러면 혈관 운동성 비염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비염이라는 게 사실 앓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 보면 네. 이게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만큼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자, 이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 김남식 원장님 알려주실까요? 일단 한약이 그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비염약 그 상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항히스타민이라는 약하고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많이 드시게끔 되는데요. 네. 네. 약을 먹었을 때는 염증이 확 줄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가 뭐 약 끊고 나면 또 바로바로 생기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약은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예방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아까 코 안이 점막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점막을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일단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많아지면 비염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활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약에는 우리 몸의 인체 면역력 자체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증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를 진행해 보면 우리 한약이 비염의 증상의 개선을 시켜준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임상 연구들을 한 19개를 모아가지고 7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거든요. 제가 네.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한테 한약 치료를 꾸준히 시행을 해봤더니 일반적인 양방에서 쓰는 항히스타민제보다 조금 더 우월한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하는 거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뮤노글로불린 E의 함량이 혈청 함량이 훨씬 더 낮아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약 치료가 굉장히 주된 치료가 비염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면역력 같은 이런 우리 몸의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한약재를 사용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한약은 사람에 맞게 다 다르게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성비염과 열성비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차가운 계통, 그러니까 차가운 성질의 비염, 맑은 콧물이 줄줄줄줄 흐른다라고 하면은 마황, 계지, 세심, 바나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계통의 뭐 강화리라든지 이러한 약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열성 비염, 염증성 비염이 생겨서 농이 자꾸 생기고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금우나 현계, 연교, 방풍과 같이 염증을 줄여주는 약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의 경우는 이제 소청용탕이라고 하는 처방이고요. 네. 네. 후자의 경우 열성 비염에 쓰는 약은 연교패독산이라는 처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처방을 대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한성 비염인지 열성 비염인지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알맞게 또 어떤 한약재가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비염 치료를 보니까 제 주변의 지인분들은 이 코 주변에다가 침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침 치료를 통해서도 이 비염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침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침이 염증을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요. 침을 맞게 되면 우리 점막에도 이 신경이 다 있거든요. 네. 네. 그 신경을 조절해 줌으로써 점막의 염증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점막을 다스리고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함으로써 점막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침을 맞게 되면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은 점막의 재생 능력이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 침 관련 연구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신경절이에요. 저기가 바로 한방에서 얘기하는 하관혈. 저기를 자침을 하게 되면 신경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 신경이 바로 비강 점막 쪽으로 저렇게 노란 줄무늬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관혈을 자침하게 되면은 비염에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페노팔라틴 강글리온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침을 놓게 되면 비염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침 관련 연구를 해봐도요. 우리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침 치료를 시행하고 양방적인 치료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그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그리고 재채기 같은 증상들이 경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특히나 양약을 사용하는 빈도를 확연하게 줄여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 치료도 비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비염을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 한약 치료, 침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밖에도 다른 그 치료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불편감을 좀 줄여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우리 한약을 먹게 되면 몸 안에 전체가 흡수돼가지고 약효를 발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염은 대부분 염증이 코나 요 비강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만 약효를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뭔가요? 비염 외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연고제예요. 염증을 줄여주는 연고제를 우리 발라가지고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안에다가 점막에다 직접 발라주게 되면 점막의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바르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무제도 있어요. 코 코에 안에다가 넣고. 칙칙 뿌려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건 좀 생소하실 텐데 웬 풍선인데요? 이렇게 풍선이 부풀게 됩니다. 우와, 네. 네. 그러니까 코 속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잖아요. 네. 여기다가 약을 다 묻힌 상태로 코 안에 집어넣고 요 풍선을 부풀리게 되면은 안에다가 그 약을 잘 바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쪽의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걸 바로 비강추나라고 부릅니다. 아, 비강추나. 비강추나. 네. 그리고 안쪽에 비갑계가 부어 있는 경우에는 피를 한두 방울씩 이렇게 똑 따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부어 있는 점막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 숨을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외치법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러게요. 저는 한약이나 뭐 침치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양한 비염 외치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한의학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신체 건강의 어떤 전반을 따져보기도 하잖아요. 비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윤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죠? 네, 비염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코, 비강을 주관하는 장부가 폐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보폐 시켜주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제 김남신 원장님이 말씀하신 한성 비염과 열성 비염은 급성기인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네. 만성으로 2, 3년 이상 막 오래된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사용하는 게 장부별로 봤을 때 폐의 기를 가장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면역력 하면은 사실은 신장 전기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진기를 올려주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밥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이 또 비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비위가 약한 거죠. 네. 예, 소식하고 입이 짧은 아이들은 비위가 약한데 그 비위는 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폐는 금이기 때문에 토생금을 못하는 그런 오행적 방법으로 풀어서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그 이후에 폐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위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보존기탕, 폐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생맥산,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육미주황탕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우리 항상 쓰는 거 있습니다. 행인, 과루인, 상백피, 창의자, 신이 아시죠? 네. 목련의 그 꽃 네. 나온 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한약재를 저희 한의사들은 여러분의 각 오장 장부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을 해서 정말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여러분의 몸을 튼튼하게 해서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코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코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기를 치료함으로써 비염을 근본적으로 낫게 해주는 접근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비염 같은 어떤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그런 질환이 혹시 유전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김 원장님은 어떤가요? 일단 알러지성 체질은 다 유전이 됩니다. 아, 유전적인 그래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알러지성 질환이 있으시면 자녀분이 알러지 질환을 앓을 확률이 50%가 되고요. 네. 두 분이 다 앓고 계시면은 자녀분이 알 확률이 7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코 많이 흘리고 비염이 있다 그래서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네. 그냥 나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두 분이 다 그 비염이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으시면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좀 잘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그 비염 같은 증상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이제 내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어떤 증상 완화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압 같은 방법을 좀 궁금하거든요. 자, 김만식 원장님 이거 어디를 자극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 코 주변에 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영향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콧볼 주변에 보면 안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영향혈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검지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 주변에 신경이 안정되면서 안쪽의 점막이 좀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요 찬죽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요 대나무 죽자를 써가지고 눈썹의 안쪽이란 뜻이에요. 네. 찬죽혈은 여기 전두동이라고 하는 부비동이 있는 데거든요. 그 부비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를 요 찬죽혈을 또 5초 동안 눌렀다가 뗐다가 이걸 반복하시면 되고요. 눈 아래, 눈동자 바로 아래쪽에 뼈가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구와 뼈의 사이 거기를 승읍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요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비동이랑 또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질환에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그냥 특효가 되는 데는 머리예요, 두피. 그래요? 두피에 지금 저 잘생긴 사람 머리에 이제 혈자리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네네. 네네, 잘생겼는데 거기에 혈자리들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이 네. 머리 두피 전체가 다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거든요. 어디든지 마사지를 쭉 하다 보면은 코가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자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비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명이었어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두피 쪽을 많이 혈자리를 좀 눌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비염을 비롯한 이 호흡기 질환 완화를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코로나 때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손 씻기 그리고 손 소독하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네. 비염은 일단 알러지성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한 데라든지 먼지가 많은 데라든지 뭐 우리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쐰다든지 이러한 자극을 심하게 주게 되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것을 우리 제한해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네. 자기 전에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점막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한번 싹 씻어주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세척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양약을 사용할 때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졸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조금 증상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일단 항히스타민제부터 먼저 사용을 해보고 네. 스테로이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꿀팁이 되는 생활관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비염과 비염 치료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이제 8시 2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정말 맞고 싶은 증상이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있습니다. 노화 아니겠어요? 노화,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네. 저는 이 얼굴에 오는 노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건강에도 좀 뭔가 노화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약간 관절이 살짝 느낌이 와요. 그래요? 아직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어르신들이 보고 계시면 쟤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그러니까요.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몸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노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윤홍희 원장님, 일단 노화라는 말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동안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네. 뭐 네. 주변에 보시면 60대 같은 얼굴을 가진 70대 어르신들 많고요. 또 80대이시지만 70대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도 정말 많습니다. 아니 원장님도 네. 사실 아, 굉장히 네, 뭐. 동안이세요. 맞아요. 근데 뭐 속은 뭐 그닥 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외형적으로는 정말 동안이시고 미인이신 분들 많은데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이 높고요. 또 건강 상태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겉은 외형은 정말 젊어지고 있는데 속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100살 살려면 진심으로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건강까지 이루어지는 좋아지는 그런 동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노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 어떤 기능의 변화가 생겼죠. 근데 그 기능의 변화가 좋은 쪽으로 생기면 좋은데 좋은 쪽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생기게 되고 신체적인 위축이 생깁니다. 네. 뭐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얇아지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키도 줄고 말이죠. 자, 이런 변화가 오는 게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체적 위축 그리고 기능의 변화가 생겼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기능의 변화는 누구나 생기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아픈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노화는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변화가 오면서 이제 오는 증상들은 뭐냐면
심신이 약해져요. 네. 아시잖아요. 마음도 약해지고 신체도 약해지고 그리고 네. 기능에 어떤 장애가 생깁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못 걷게 되고 또 등산도 못 하시게 되고 숨도 차고 이렇게 소화력도 떨어지시죠. 기능에 장애가 오는데 방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회복력도 떨어져요. 한 번 네. 아프면 염증이 빨리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적응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적응하기도 어려워지는데, 자, 이런 것이 노화의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픈 거와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노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노화의 원인은 보통 잘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활성산소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활성산소는 아시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네. 활성산소는 뭐 염증할 때도 나오고 암할 때도 나오고 어디든 나옵니다. 오늘 비염에도 활성산소가 원인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노화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가 일상적인 에너지 대사를 하고 우리 몸을 운영하는 데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자체가 다시 세포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 노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활성산소는 염증의 원인이 되고 암도 원인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반응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질병이 아닌 전 단계에서 우리의 노화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네. 항노화하는 건데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항노화 관리를 잘해서 질병으로 가지 않게 하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아, 네네. 네, 그렇군요. 노화란 무엇이고 노화의 증상엔 어떤 것이 있고 이 노화의 원인은 활성산소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이고 또 노화를 막는다는 개념이 방금 말씀해주신 항노화인 거이잖아요. 근데 시중에도 이런 기능을 이제 하는 제품들이 홍수처럼 정말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항노화를 위한 요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항노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황제내경에 보면 고서인 황제내경에 보면 침입병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좋은 상의는 침입병. 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친다. 병이 안 생기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정말 상의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 비타민 드시죠, 항산화제 드시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건강기능식품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먹고 마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제 주사제로 고농도의 비타민 을 맞거나 면역력 좋아지게 하는 주사제를 맞거나 항산화제 주사제 많이 맞으시잖아요. 네. 네. 이제 이게 아주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분들만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또 조금 더 하신다라고 하면 호르몬 요법,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예, 저도 이제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남성 호르몬인데, 네. 자 이렇게 호르몬 제제를 호르몬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누구나 강하게 이제 욕구를 갖고 계시겠지만 아직은 좀 미비한 줄기세포 이제 이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양방에서 주로 행해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건강기능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항노화를 관리를 해드리고 항산화를 해서 동안의 얼굴을 가지게 되느냐를 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녹용입니다. 네, 녹용 아시잖아요. 네. 녹용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녹용 가문 생정혈이라 그래서 몸에 정혈을 만들어 주게 하는 정말 좋은 보양제이기는 한데요. 이 보양제 녹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장 물질도 들어있고요, 행리활성 물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염증 효과, 항암 효과가 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심장혈관, 뇌혈관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네. 네. 또 조혈세포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빈혈에도 좋습니다. 음. 정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혈액을 당연히 만들겠죠. 네. 그리고 골다공증에도 좋아요. 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고 어르신이 되면 뭐가 가장 약하냐면 뼈도 약하죠. 네. 그리고 기운도 없죠. 그리고 심장, 머리, 혈관 질환 걱정되시죠. 그 심장 혈관, 머리 혈관 지나서 이제 더 걱정되는 게 뭐예요? 치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녹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적극 추천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황입니다. 유황. 유황은 그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네.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있는 항산화 물질은 뭐 항염증, 항암, 항산화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유황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뼈, 근육, 인대를 이루는 가장 8가지 중요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연골하면 뭐가 생각나시냐면 콘드로이친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콘드로이친 황산, 끝에 황산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황이 연골 성분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데 유황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순환을 따뜻하게 해주고 손발을 차가운 손발 시리신 어르신들 정말 많으신데 네. 관절이 아프고 손발이 시리다 그러면 유황 꼭 한의사 선생님한테 문의하셔서 처방 받아보세요. 네. 네. 손발도 따뜻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네. 뇌혈관도 좋아지게 되고 이래서 우리가 어르신이 돼서 노화가 돼서 오는 질병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약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자, 건강기능식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부터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녹용과 유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으셔서 시간이 네. 훌쩍 지나갔거든요, 아, 원장님. 네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저희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조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노후의 삶을 위협하는 노인성 질환 몇 가지 짚어주시죠. 근데 뭐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노인성 질환입니다. 네. 네. 노인성 질환에는 이제 그 뇌졸중이 있죠.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률 1위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네. 10명 중에 9명 뇌졸중이 걸리시면 9분은 후유증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꼭 신경 쓰셔야 되고 치매인데요. 치매는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치매를 치료하는데 비용이 가장 들어가는 기간도 길고요. 네, 그렇죠. 기간도 길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질환이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래서 어르신들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할머니 치료하다가 두 분 다 자살하시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건 제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드리는 예를 드린 거고요. 네. 네. 또 관절 질환. 아파서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안에만 계시죠. 독거노인 되시잖아요. 그럼 고독사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3가지 질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표적으로 3가지 질환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심리적인 문제나 여러 어떤 그 신체적인 기능의 악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그 같은 질환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었을 때 더 위험한 질환도 있거든요. 자, 어떤 게 있는 건지 김남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음. 노인성 질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젊었을 때는 증상이 굉장히 강한데 네. 노인이 돼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증상이 약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감기가 걸리더라도 미열만 나타나고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증상은 약한데 증상이 되게 오래 갑니다.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빨리 열나고 빨리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노인분들께서는 미열만 나면서 뭐 기침 조금씩 하면서 한 달, 2달 동안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오래 간다는 특징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합병증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감기로 예를 들자면 감기가 걸렸을 때 무서운 게 폐렴이거든요. 네. 네.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신생아들도 생길 수가 있지만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도 있고요. 네. 기저질환들이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시면은 모든 증상들이 다 중증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 코로나 같은 것들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더 중증으로 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약물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들의 이런 특징들을 잘 알아서 진단하고 치료에 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노인성 질환의 특징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3대 노인성 질환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어르신이 고충을 겪고 있는 이 관절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관절염은 여러분들 뭐 체중 당연히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영 같은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봉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봉침이 이제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에 재생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절염에는 봉침 치료가 효과적이다라고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 뇌졸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뇌졸중은 한의학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네, 뭐 아까 그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이제 폐렴이 언급이 됐잖아요. 네네. 그 뇌졸중이 오시면 몸을 많이 못 움직이시고 연화장애가 생겨요. 삼키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으로 이제 결국은
염증 때문에 폐혈증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화작용을 잘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장부적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러면 네. 심장에 열이 생겨서 생긴 거기 때문에 청심환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구불능은 지부지라는 게 이제 대진교탕의 이제 그 처방의 한 획인데 그 심장은 혀의 싹이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와서 말을 잘 못하신다 중풍 이러면 대진교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소송명탕은 이제 다리가 이게 그 풍견각을 그러니까 잘 못 핀다. 그러니까 다리가 뻣뻣해지고 왜 다리를 이렇게 돌려서 걷고 굽히지를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소송명탕을 쓰게 되고요. 또 청심연자탕도 마음 이런 심장을 많이 그 열을 내려서 치료하는 치료로 쓰게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중풍은요 처음에 오면 급성기에는 오약순기산, 순기활혈 풍자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주고 그다음에 각 장부별로 이분이 왜 풍이 왔는지 알아서 장부별로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치료를 받는 방법과 함께 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항노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알려주실까요? 아, 네. 방금 이제 그 저희가 한약에 대한 치료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 침치료도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중풍 왔는데 침치료해서 낫겠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침치료도 역시 이 뇌졸중 환자가 있으시면 감각신경을 좋아지게 해서 뇌신경은 또 좋아지게 하고요. 또 재발을 막아드리고 또 후유증도 적게 해드리는 게 침치료가 하나니까요. 꼭 여러분들 중풍 뇌졸중 오셨을 때 침치료 꼭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생활 항노화를 속에서 위한 이제 방법. 항노화를 위한 방법. 네. 저는 이제 저작 운동, 씹는 운동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어르신들 되면 이제 그 씹어서 드시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아도 성한 것이 없고 그래서 입맛도 없으시고 그래서 작은 씹어서 드시는 운동을 해서 드시기는 것이 많이 떨어지세요.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씹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혈류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그 씹는 저작 운동을 통해서 뇌혈류 증가와 함께 뇌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면 치매 예방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뇌기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씹는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연화 장애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소화력도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턱관절 우리가 좌우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안면 비대칭이 오는 이유가 한쪽 턱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 얼굴이 틀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몸에 얼굴이 틀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어깨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의 균형을 잡는데도 씹는 운동이 정말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꼭 씹어서 드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식사 양은 꼭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나 소식을 해야 단백질과 한다. 우유는 꼭 드셔라. 단백질 섭취 많이 하시고요. 3분의 1 정도 줄여서 드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충분한 수면을 하셔라. 물론 수면을 하시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오늘 여의보감에 오는 우리 한의사들 선생님들 잘 청취하셔서 수면 도움 잘 오게 하는 방법 청취하셔서 7시간에서 9시간 꼭 수면 잘 취하시는 게 항노화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원장님, 이 노화, 질병, 체력 등과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면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약재들이 다 면역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환기는 여러분들 보기, 기운을 내게 하는 약재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나실 때 사용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환기는요, 실험을 통해서 T셀의 활성화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또 당귀가 있어요. 환기가 기를 보해주는 거라면 당귀는 피를 만들어주는데 또 1등인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당귀가 피를 만들어주는데 이 당귀는요, 또 대식세포나 단핵세포의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면역력을 또 높여줘요. 그러면 또 항암 효과도 있고요. 또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피도 맑아지고 당귀는. 그렇기 때문에 뇌혈류나 심장의 혈류를 좋아지게 하고 뇌혈류가 좋아지면 뇌 기능이 좋아질 거고요. 네. 이렇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시오가피가 있는데요. 가시오가피는 이제 우리가 아칸토사이드라고 하는 면역 항산화 물질을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환기, 단기, 가시오가피 그리고 뭐가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녹용이 녹용입니다. 있었죠. 네. 녹용 역시 NK셀, 우리 중요한 거 세포가 면역력이 중요한 세포가 NK셀이잖아요. 네. NK셀이랑 대식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대표적인 4가지 약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화와 면역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면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면 비대칭 하면 말 그대로 얼굴의 상하 좌우가 면적이 잘 맞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용적인 특징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 몸에서 컴플렉스로 작용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얼굴의 대칭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컴플렉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질병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료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을 개선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안면 비대칭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썹 중앙에는 인당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눈썹의 가운데 라인하고 그리고 코끝 그리고 인중 그리고 승장이라고 하는 요 입술 아래 요 선을 일직선을 가상의 선을 쭉 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앙선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관찰하게 됩니다. 코가 삐뚤어져 있다든지 얼굴이 어디가 삐뚤어져 있으면 요 중앙선이 맞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수직이 되는 수평선을 또 그려봅니다. 눈썹의 라인에서 그려보고 눈꼬리 끝에서도 그려보고 그리고 입꼬리 끝에서도 또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 이 일직선하고 이 수평선이 직각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면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또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이고 그럴 때는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면 비대칭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태어나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뼈는 좀 크게 자라고 어떤 뼈는 좀 작게 자라게 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요 후천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한쪽으로만 우리 음식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턱을 괴는 습관을 가졌다든지 다리를 꼬고 많이 앉는다든지 짝다리를 짚고 선다든지 했을 때 얼굴에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연부 조직이 어디는 타이트해지고 어디는 느슨해지고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턱 관절 자체도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후천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면 비대칭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미소 안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미소 안면침인데요. 아주 미세한 일반적인 침보다 훨씬 한 절반 정도 가느다란 침을 이용해가지고 얼굴에 한 50개 정도 많은 침의 개수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침체로를 시행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은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늘어져 있는 부분은 수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요 미소 안면침만 여러 개를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면 비대칭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의 윤곽 자체가 예뻐지고 동안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런 미소 안면침만 가지고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고루할 때는 우리 매선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매선침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녹는 실을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푹 꺼져 있는 부분은 녹는 실로 채워 넣을 수가 있고 우리 중력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주름지듯이 내려온 부분은 녹는 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대칭이 있는 부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정할 수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이 매선침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골격성 원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얼굴에는 턱 관절도 있고 그다음에 경추 관절도 있고 여기가 돌아가게 되면 그걸 보상하듯이 반대로 틀어지면서 앞면에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걸 교정해주기 위해서는 추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턱 관절 추나도 있어요. 턱을 만져줘가지고 턱 관절 굳어진 데를 풀어주는 턱 관절 추나를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경추만 돌아가는 경우에는 경추 추나를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골반이나 요추부터 다 이거 한쪽 방향으로 보상적으로 이렇게 틀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골반에서부터 쭉 맞춰주는 전신 추나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우리 안면 비대칭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면 비대칭 큰 질병은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컴플렉스로 다가오고 맨날 거울 보고 난 비대칭이 있어서 여기 너무 싫어요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이것은 질병의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꼭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가상의 선을 그려보셔가지고 면적이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주변에 있는 한방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요 교정하는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한방 김남식 원장님께서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질병으로 보고 교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방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소개해주신 그런 요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의 지속 기간이 긴 시술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속 기간으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매선침이 되겠습니다. 매선을 하게 되면 실제 녹는 실이 그 자입이 돼가지고 한 1년 반 정도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콜라겐을 합성시키고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 치료나 뭐 추나 교정을 통한 것보다는 조금 더 반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네. 어떤 치료법이 맞는지는 당연히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